네, 안녕하세요.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다섯 번째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보고 계시고요. 자, 이번 파트에서는 클러스터링 기반, 특히 딥 클러스터라는 방법과 스웨이브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러스터링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방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자, 먼저 기존 우리 프리텍스트 태스크 기법, 이 기법은 이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정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방법론이 딥 클러스터라는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은 인스턴스가 맞죠? 각 이미지 별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고 또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스웨이브라는 방법론이고요. 이거는 이미지 별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클러스터를 적용한 이후에 그 클러스터들끼리 비교하는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훨씬 계산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론적 구조를 포착하지 못해서 나온 방법론이 PCL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ECCV에서 발표된 딥 클러스터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방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 CNN의 초기 버전인 알렉스넷인데요. 이 알렉스넷을 통해서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한다면 성능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냐면 랜덤한 웨이트를 가지고 분류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CNN 알렉스 네트워크는 일단 웨이트 초기 네트워크를 초기 파라메타 초기 웨이트를 기반으로 일단 그 예측 결과를 내고 그 예측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서 파라메타를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하지 말고 그냥 랜덤한 임의로 준 파라메타만을 가지고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때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일까? 만약에 이론적으로라면 만약에 그냥 우리 1000개 클래스를 그냥 찍는다면 0.1% 맞죠? 0.1%의 정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12%의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0.1% 확률이 나오면 되는데 이제 무려 12%의 정확도가 나온 거거든요. 자, 물론 이게 임의로 우리가 결정한 임의로 정한 파라메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0.1%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맞죠?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뭐 1%, 2%도 아니고 무려 12%의 정확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임의의 파라메타 외에 뭔가가 작용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이거든요.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인풋 시그널에 뭔가 강한 프라이어를 주는 CNN의 구조적인 어떤 이점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파라메타 옵티미제이션을 아직 하지 않아도 랜덤한 웨이트만 주더라도 약 12%의 성능은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용 함수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써가지고 웨이트 W를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죠? 레이블이 없는 경우잖아요. 언레이블 데이터를 갖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이 CNN을 통과시켜 보자라는 거지. 웨이트는 아직 옵티미제이션 안 돼 있어도 그냥 랜덤한 웨이트를 갖고 통과시켜 봐도 뭔가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맞죠?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클러스터링을 뭔가 레이블 삼아 가지고
이제는 레이블이 생겼으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 레이블, 이걸 수도 레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가짜 레이블. 이 가짜 레이블 갖고 일단 파라메타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또 다시 클러스터링을 하고 또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고 또 클러스터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보면 나중에 요 클러스터링 레이블도 정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레이블로 우리가 파라메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파라메타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져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 클러스터는 이제 간단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전부예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를 클러스터링하는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을 통과시키면 뭔가 그 특징 벡터들이 나올 거잖아요. 특징 벡터들이 각 이미지마다 특징 벡터들이 나올 거라고. 그렇지? 이렇게 특징 벡터들이.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제가 이제 특징 벡터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징 벡터가 뭐냐면 어, 숫자를 담고 있는 맞죠? 1차원 어떤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특징 벡터는 이 이미지는 우리 그 사람이 보는 요 이미지는 고양이라는 이미지잖아요. 맞죠? 이건 토끼라는 이미지고 그렇지만 이걸 컴퓨터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요 이미지의 특징을 뽑은 숫자들의 모임 이거를 특징 벡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 이미지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숫자들의 집합.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특징 벡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특징 벡터는 어떻게 얻어요? 이런 어떤 모델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CNN 모델을 통해서 얻고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얻는 거죠. 자, 그럼 각 이미지마다 특징 벡터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특징 벡터를 이제 숫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means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군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군집을 하면 군집 레이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군집이다, 두 번째 군집이다, 이건 첫 번째 군집이다, 이건 세 번째 군집이다, 이런 레이블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군집 레이블을 마치 진짜 슈퍼바이스 러닝의 레이블과 같이 이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서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입력 데이터로부터 입력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들을 맞죠? 그래서 클러스터링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한다. 자, 여기까지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아요. 이 클러스터링을 레이블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처럼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 레이블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레이블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수도 레이블이 생겼으니까, 그죠? 수도 레이블도 레이블이잖아요. Y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백프로퍼게이션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맞아요.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로스 펑션을 써가지고 실제 Y, 요게 이제 실제 Y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Y랑 어떤 모델로부터 나온 Y의 어떤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즉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메타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백프로퍼게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조금 처음에 임의로 정한 웨이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웨이트들이 생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온 다음 장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나온 특징 벡터들을 다시 클러스터링하고 그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수도 레이블로 써가지고 다시 백프로퍼게이션 하면 조금 더 나은 웨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은 웨이트로부터 얻은 특징 벡터들을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다시 수도 레이블을 얻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수도 레이블도 조금 더 점점 정확해지고 이 특징 추출기 CNN 모델도 점점 정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을 어느 정도 반복한 이후에 이 모델을 우리가 프리트레이닝 모델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반복 학습,
지금 왔다리 갔다리 했었잖아요. 수도 레이블하고 또 백프로포게이션하고 이런 반복 학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트리비얼 솔루션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머신러닝 혹은 이제 수학 분야에서 트리비얼 솔루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비얼 하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얼핏 딱 생각나는 건 하찮은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찮은 해 뭐 이렇게 하면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리비얼 솔루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일단은 자명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명해는 뭔가 자명하다라는 것, 뭔가 당연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의 속뜻은 뭐냐면 해는 해인데, 그러니까 답은 답인데 어떤 의미가 없는 답이에요. 의미가 없는 답. 그러니까 뭔가 답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답은 답이야. 나올 수 있는 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답으로서 문제는 없는데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답. 이게 좋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답. 쓸데없는 정보? 이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런 방법을 썼을 때 두 가지 쓸데없는 답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 나오냐면 처음에는 empty 클러스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K를 3으로 했을 때는 중심값을 이렇게 우리가 x표가 중심이니까 중심을 3개로 하고 케미스 클러스터링을 돌렸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관측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한 클러스터에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맞지? 메이저 클러스터에 할당되도록 특징 벡터가 추출된다라는 거야. 특징 벡터가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한 클러스터로 그냥 쫙 쏠려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인 거예요. 뭔가 이제 쓸데없는 답보다는 의미가 없는 답, 이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맞죠?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어. 맞지? 우리가 좋은 특징 벡터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수도 레이블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empty 클러스터가 나오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제 여기 이렇게 중심이 있었잖아요. 이 중심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야, 맞지? 그래서 클러스터링 최적화 중 빈 클러스터의 중심을 빈 클러스터의 중심을 주변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일단 임의로 옮기는 거야. 임의로 옮긴 다음에 다시 클러스터를 할당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이 알아서 세 개로 클러스터링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빈 클러스터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빈 클러스터가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트리비얼 파라메틱, 그러니까 트리비얼하게 나온 거, 이렇게 그러니까 메이저 클러스터에만 할당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면, 클러스터에 할당된 데이터의 개수의 역수를, 뭐죠? 역수를. 지금 보면 역수를 취해서 지금 나온 이제 이건 결과를 나오는데 아까는 요 파란색이 되게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이 회색이 되게 많고 그런 거에 역수를 취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두 개밖에 없으면 0.5, 그 다음에 이거는 10개가 있다면 0.1. 그래서 웨이트를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균형이 맞춰진다라는 것.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클래시피케이션도 해보고 디텍션도 해보고 세그멘테이션도 해봤는데 이게 기존 이게 언슈퍼바이스드 방법이거든요. 언슈퍼바이스 클러스터링이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스드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론과 비교해봤을 때 성능이 다 좋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스웨이브 혹은 스왑 정도로 발음을 하는데요. 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Swapping Assignments Between Multiple Views of the Same Image 좀 기네요, 맞죠? 그래서 2020년 이제 12월 달 뉴립스에서 나온 그런 어떤 연구 발표입니다. 자, 이제 이걸 먼저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한계점을 극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데이터의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동일한 데이터의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특징 벡터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었어요. 자, 이럴 때는 계산량이 많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되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성능이 좋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각각의 특징 벡터들을 뭔가를 비교하지 말고 특징 벡터들을 비교하지 말고 얘를 어떤 클러스터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 클러스터와 특징 벡터 간의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이 클러스터와 이 특징 벡터, 요 특징 벡터,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특징 벡터가 되는 거고 z가 특징 벡터죠. 특징 벡터고 그 다음에 요게 요 코드라는 게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 벡터와 이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를 보자라는 것. 그래서 벡터 간 직접 비교가 아닌 특징 벡터 간 직접 비교가 아닌 같은 데이터의 뷰들에 할당되는 클러스터들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한다. 자, 아직까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 뷰 얘기가 나오고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여기서는 개요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제 클러스터링 기반의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오프라인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방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을 다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클러스터링 기반 방법은 전체 데이터셋의 특징 벡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후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딥 클러스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전체 클러스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특징 벡터를 뽑고 그걸로 이렇게 했다. 이런 방법은 매 배치마다 타겟이 바뀔 수도 있는 거, 관측치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에는 실용적이지 못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 배치별로 뭔가 클러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왑 프레딕션 이렇게 뭐 교차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를 정의하면 여기 입력 데이터가 나오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특징 벡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럼 이 특징 벡터를 우리가 정해놓은 프로토타입에 할당을 할 거야. 자, 근데 이 프로토타입은 뭐냐면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개의 클러스터링으로 나누고 이 프로타입 1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클러스터의 뭔가 대표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라고? 첫 번째 클러스터의 대표값. 그러니까 첫 번째 클러스터에도 여러 가지 특징 벡터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벡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제는 K개 클러스터로 나눴고 각각의 대표들을 우리가 프로토타입 1서부터 프로토타입 K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의 특징 벡터를 찾고 이 특징 벡터가 이 K개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일단 할당을 해야 돼. 할당. 맞죠? 그래서 이 특징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K개의 또 클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토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특징 벡터를 프로토타입으로 할당할 때 그 사용하는 룰이 있다. 그렇지? 사용하는 룰,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 어떠한 특징 벡터를 어떠한 프로토타입에 할당하는지 그 법칙, 이 법칙이 바로 뭐다? 코드예요.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칙이죠. 그러니까 요 특징 벡터를 프로토타입 3에 매칭해라라는 어떤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코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 코드도 벡터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데이터들에 대한 클러스터를 그렇죠? 이 데이터 정확히 얘기하면 데이터들이 아니라 데이터들의 특징 벡터들에 대한 일단 데이터들을 특징 벡터로 찾고 특징 벡터들을 K개의 프로토타입 벡터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 입력 데이터의 특징 벡터가 K번째 프로토타입에 매핑된다는 것은 K번째 클러스터에 할당되었다는 것 같은 의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K개의 프로토타입은 서로 다른 배치에서 공유되며 매 이터레이션마다 학습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를 통해서, 코드는 법칙이죠. 이 코드를 통해서 각 데이터의 특징 벡터가, 제가 각 데이터 이렇게 썼는데 각 데이터의 특징 벡터가 프로토타입에 매핑된다. 그렇죠? 자, 어떻게 매핑되는지는 뒤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핑된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면 어떤 계산된 코드를 통해서 각 데이터가 어떤 프로토타입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코드는 한 배치 내에서 계산된다. 배치마다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요를 보여드리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두 번의 어그멘테이션을 취한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얻고 그거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얻어. 그래서 G는 특징 벡터예요. 자, 특징 벡터를 얻었으면 이 특징 벡터 하나를 K개 중에 프로토타입 K개 중에 하나로 어사인해야 돼, 할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 할당에 필요한 게 뭐다? 코드다. 그치? 그래서 코드 QT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GT는 프로토타입 1에 매핑 하시오. 그 다음에 코드 QS에 의해서 GS는 프로토타입 3에 매핑 하시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한 입력 데이터에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의 특징 벡터를 추출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특징 벡터를 추출했고 각 특징 벡터들은 K개의 프로토타입에 각각 매핑하는 이 코드를 계산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특징 벡터가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당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그 룰.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어떤 그 매핑 룰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할당 룰이 나올 거잖아요. 그 할당 룰이 바로 코드라는 거예요. 그치? 할당 룰. 이게 바로 코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학습을 할 거냐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두 개의 특징 벡터잖아요. 그래서 특징 벡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게 프로토타입 1에 매핑이 됐고, 이 프로토타입 3에 매핑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프레딕션 할 거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스와핑 할 거라는 거야. T는 S에 대해서, S는 T에 대해서. 그래서 ZT랑 뭐랑 QS가 같은지 로스 펑션 얼마나 같은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ZS가 요 특징 벡터가 QT 코드 QT랑 얼마나 같은지 요걸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로스, 이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입력 데이터의 한 어그멘티드 버전의 특징 벡터로 다른 어그멘티드 버전의 코드를 예측하는 것이지. 그게 되겠죠? 이 Q는 뭐예요? 이게 코드잖아요. 그 다음에 Z는 뭐예요? 특징 벡터, 맞지? 그래서 한 버전의 특징 벡터가 다른 어그멘트 버전의 코드를 예측하도록. 그래서 특징 벡터 Z가 직접 비교하지 않고 코드를 통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은 데이터로부터 나온 특징 벡터들이 유사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스와핑해도 뭔가 예측이 잘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에서 파생된 어그멘티드 버전들의 코드들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최종적인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요. 요 수식은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요 수식을 그냥 보시는 걸로 하고요. 요 C는 아까 그 프로타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노테이션은 그 논문이나 어떤 이 논문을 설명한 그런 어떤 블로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코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자,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문제인데요. 할당 문제인데, 이걸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벡터들이 이렇게 있고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예제에서는 특징 벡터가 4개 있고 프로토타입이 K개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특징 벡터를 K개의 프로토타입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할당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거를 찾는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싱콘납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알고리즘을 통하면 4개의 특징 벡터가 K개의 프로토타입으로 할당되는 그 최적의 그 매핑 룰을 알려준다라는 거지. 그게 정답이야. 이 알고리즘을 통하면 그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 정답이 결국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코드잖아요. 왜냐하면 특징 벡터하고 우리 코드하고 로스 펑션으로 비교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걸 한 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특징 추출기 가중치 및 프로토타입 초기화를 하고,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그 다음에 각각 특징 벡터들을 추출한 다음에 특징 벡터들 추출했죠. 두 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특징 벡터들을 프로토타입에 매핑하기 위해서 그 룰을 찾는다. 싱콘 납 그 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코드를 찾는 거. 결국 매핑을 찾는다라는 거야. 매핑을 찾고 코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왑 프레딕션 맞죠? 이건 어떻게 해요? 맞죠? ZT는 QT랑 하는 게 아니라 ZT는 뭘로 해요? 맞아요. QS랑 하고 그 다음에 GS는 뭘로 해요? QT랑 하는 것. 자, 그런 어떤 스왑 프레딕션을 수행한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아까 그 로스 펑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뭘 결국 얻는 거예요. 이 인코더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코더를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가서 파인 튜닝 한다라는 것. 자, 여기서는 요 과정에서 업데이트 및 노멀리제이션 이런 어떤 구체적인 테크닉도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배치 단위로 반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성능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이제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첫 번째는 트랜스퍼 러닝의 성능을 비교했다라는 거야. 자,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전이 능력을 보는 건데요. 뭐냐면 일단은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모델,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모델을 우리가 다른 플레이스나 VOC나 inet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해본 거야.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가 봤더니 슈퍼바이스보다 스웨이브가 성능이 좋았다. 이런 거. 그래서 트랜스퍼 전이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적은 배치 사이즈. 왜냐면 심클리어나 모코는 배치 사이즈가 커야지 우수하다라는 거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적은 배치 사이즈에서 우수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적은 배치 사이즈의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음, 이제 심클리어나 모코 즉 컨트라스트 러닝보다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클러스터링 기반의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